할머니는 부모님의 제삿날에 고아인 손자를 매정하게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10년 후, 그녀는 뼈아픈 업보를 받게 됩니다. 심재윤은 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낮은 천장으로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자욱한 부모님의 제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앙상한 몸에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색바랜 옷을 입고 사람들 틈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매서운 겨울바람에 실려온 향 냄새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밖의 풍경이 재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제삿날이었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재윤이 말고는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마영자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했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재윤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흰쌀밥이 담긴 그릇을 들어 떨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절을 하기도 전에 거친 손길이 재윤의 손에서 밥그릇을 낚아챘습니다. 밥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하얀 쌀밥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재윤은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가슴 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할머니 마영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윤은 겁에 질린 맑은 눈망울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께 밥 한 끼 올리고 싶어서. 할머니는 혐오감 가득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재수옴 붙은 놈. 내가 태어난 날부터 이 집안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 부모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진 않았을 거다. 할머니의 말은 재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소녀는 넋을 잃은 채 작은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며 웅크렸습니다. 감히 울지도 못하고 집안 어른들의 위세에 눌려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몇몇 친척 아주머니들이 눈짓을 교환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불쌍하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지. 제가 애고를 몰고 다니잖아. 또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제 태어나고 나서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 누가 감히 거두려고 하겠어. 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 마영자는 멈추지 않고 붓기 서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널 먹여 살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데려다가 키우든지.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재윤을 소스라치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두려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데려갈까? 이 유일한 안식처마저 잃게 되는 걸까? 제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재윤은 부엌에서 조용히 뒷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안채를 지나가던 중 재윤은 아버지의 사촌 동생인 구상철 삼촌의 낮지만 엄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님, 그래서 그 유언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윤은 멈칫하며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언장이라니? 그런 건 없다. 이 집도 땅도 다 내 거야. 재윤이 몫은 한 푼도 없어. 재윤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른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버린 미스터리였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가문의 유일한 장손인 자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철 삼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님, 쟤도 누님 친손자 아닙니까?
친손자면 뭐해? 그놈은 집안을 망하게 한 불길한 놈이야. 자격 없어. 할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재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억울함이 작은 불씨처럼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발언권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만약 부모님이 정말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왜 할머니는 그것을 숨기는 걸까? 생각할수록 재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자 재윤은 살금살금 안채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눈앞에는 할머니가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곤 하던 낡은 반다지가 있었습니다. 재윤은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재윤은 깜짝 놀라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주위를 살피며 반다지를 열고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늙은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고 이내 황급히 종이를 다시 깊숙이 숨기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재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뭐지? 부모님의 유언장일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저게 진짜 유언장이고 내 이름이 적혀 있다면 적어도 내가 머물 곳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아무도 나를 쫓아낼 수 없는 내 집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윤은 잠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재윤은 직접 물어볼 수도 몰래 열어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제까지나 이 어둠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마당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찬 밤바람이 낡은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캄캄한 방 안, 얇은 이불 위에서 웅크린 재윤은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손님들이 다 간 후에도 할머니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무 반다지 속에 있던 누런 종이 한 장의 잔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수군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꽤 많은 재산을 남겼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모두들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겼다고 의심했습니다. 혹시 그게 저 유언장이 아닐까? 생각할수록 재윤의 가슴은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정말 자신에게 의지할 곳을 남겨주셨다면 왜 할머니는 그것을 숨기는 걸까요?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지난 몇 년간 집안에 데리고 있었던 것이 혹시라도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재윤은 슬그머니 일어나 할머니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낡은 반다지는 할머니 잠자리 바로 옆 방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반다지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옷까지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잡동사니 사이를 뒤적이다가 누렇게 변한 빳빳한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순간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밤을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내 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재윤은 화들짝 놀라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확 돌아보니 할머니의 서슬퍼런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폭풍처럼 달려들어 종이를 낚아채고는 재윤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나뒹군 재윤을 보며 할머니의 눈은 핏발이 섰고 얼굴은 무서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물건을 뒤져. 재윤은 급히 뒤로 물러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우리 부모님 유언장 맞죠?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할머니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주름진 손은 종이를 으스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의 손이 재윤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재윤은 휘청거렸고 뺨에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가슴 속의 쓰라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집에 남아있던 자식들이 깜짝 놀랐겠습니다. 상철 삼촌이 급히 달려나왔고 친척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눈앞의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할머니는 나무 괴짝을 뒤집어 엎고 재윤의 낡은 옷가지를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내가 널 몇 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유산 타령을 해? 이 집은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재윤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낡아빠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한 번도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철 삼촌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누님, 그래도 친손자인데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는 획 돌아보며 상철 삼촌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불쌍하면 데려다 키우든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 삼촌은 재윤의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윤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 난처한 표정으로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재윤에게 가장 잘해주던 이웃 곽씨 할머니조차 그저 멍하니 서서 입술만 달싹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윤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보호해 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붓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재수 없는 놈은 더 이상 못 키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재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부모님의 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답을 받았지만 지붕을 때리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들어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어디로 가든 내 알바 아니야. 당장 꺼져. 재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재윤은 황급히 낡은 옷 보따리를 끌어안았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을 나서는 순간 온 세상의 절망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등 뒤에서 나무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재윤은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앞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뒤는 유일한 안식처라 믿었던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청산마을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고아 소년의 그림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윤은 입술을 깨물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만이 명확했습니다. 재윤의 발걸음은 꽁꽁 얼어붙은 울퉁불퉁한 흙길 위를 느릿느릿 끌리듯 움직였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아이로서 걸었던 길이었지만 지금은 차가운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등 뒤의 집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재윤은 낡은 옷 보따리를 꽉 껴안고 손가락 끝이 마비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다리가 풀리고 배가 찢어질 듯 고파도 무작정 앞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산마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들의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재윤은 어릴 적 뛰어놀던 낯익은 집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들은 낯설고 무섭도록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웃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쭈뼛쭈뼛 문을 두드려 보아도 문은 잠시 열렸다가 곧바로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피하고 싶어 했고 안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영자 할머니가 쫓아낸 애 아니야? 이 밤중에 재워줬다가 마영자 할머니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재윤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도 아무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아직 문을 연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찌르자 허기가 더욱 맹렬하게 몰려왔습니다. 멀리서 식사하는 손님들을 바라보는데 본능적으로 군침이 돌았습니다. 재윤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쫓겨나기 전에 찬밥 몇 숟가락을 급히 떠넣은 게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위장을 찌르는 듯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게 주인에게 남은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자마자 카운터 뒤에 있던 중년 남자가 눈을 부릅뜨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리 가. 남은 거 없어. 재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떠돌이 아이와 엮이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숙였고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이 앙상한 몸을 괴롭혔지만 그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은 그를 큰 길로 이끌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아들인 오태식과 부잣집 아이들이 분식집 앞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은 태식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 찐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윤을 발견한 태식은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라, 심재윤 아니냐? 이 시간에 밖에서 뭐하냐? 옆에 있던 아이가 깔깔거렸습니다. 할머니한테 쫓겨났다며? 이제 거지 다 됐네. 재윤은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태식은 찐빵을 조금 떼어 재윤의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배고프지? 주워 먹어. 주위의 비웃음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재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산마을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장통을 지나다 헌책방 가판대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노인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마른 체구에 주름진 얼굴을 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도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세상 일에는 관심 없다는 듯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서 있자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책을 읽으며 마치 재윤의 존재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듯 했습니다. 재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 낯선 노인의 모습을 뒤로 했습니다.
결국 재윤은 시장 구석의 작은 처마 밑을 하룻밤 피신처로 삼았습니다.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옷 보따리를 껴안은 채 살을 애는 추위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한국의 겨울밤은 갈수록 혹독해졌습니다. 얇은 옷 틈으로 파고드는 칼바람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재윤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록 춥고 외로웠지만 돌아갈 집이 있었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지는 않을 거야. 내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재윤은 인생이 자신을 상상조차 못한 험난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의 서리가 텅 빈 시장을 덮었습니다. 재윤은 눈을 떴지만 온몸이 밤새 스며든 냉기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텅 빈 배는 꼬르륵거리며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재윤은 헌 옷 보따리를 끌어안고 조금이라도 온기를 찾으려 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추위를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설잠을 잔 탓에 다리가 저려왔지만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약한 아침 햇살이 처마 밑으로 스며들어 벽돌 위의 서리를 비추었습니다. 재윤은 느릿느릿 시장 밖으로 걸음을 옮기며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그때 고소한 설렁탕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강력한 생존 본능을 깨웠습니다. 재윤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길가 국밥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님들이 뜨거운 뚝배기를 호호 불며 먹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밖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영락없는 거짓골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과 쫓겨나던 순간들이 떠올라 이번에도 들어가면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꼬마야, 배고프냐? 재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다소 거친 인상이지만 눈빛만은 선한 중년 남성, 가게 주인 방원식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은 더욱. 방원식 사장은 잔뜩 움츠러든 재윤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한숨을 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그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아저씨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줄게. 재윤은 즉시 고개를 저으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안 해요. 방 사장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팔짱을 끼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다. 밥 먹고 싶으면 들어와서 설거지 좀 돕고 먹어라. 재윤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치열하게 갈등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제안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함정은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주려는 걸까? 그러나 배고픔은 더 이상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국물 냄새가 그를 감쌌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낯선 감각, 바로 집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방 사장은 물이 가득 담긴 개수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재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고개를 숙여 차가운 물속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리고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릇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재윤은 물에 퉁퉁 불어 주글주글해진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 사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과 흰쌀밥을 재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 이제 먹어라. 재윤은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눈앞의 국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마주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넣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밥그릇을 뺏어갈까 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위장으로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방 사장은 재윤이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재윤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메어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방 사장은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수저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일해라. 서빙하고 청소하는 거 거들어주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마. 재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로 내몰리고 버림받으며 사람들의 냉혹함을 보아왔기에 낯선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또다시 거리를 떠돌며 굶주려야 할 것입니다. 재윤은 고개를 숙이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 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 사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재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재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화덕의 붉은 불빛과 온기가 감도는 작고 따뜻한 국밥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윤은 가게 뒤편의 작은 부엌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전날 끓인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온종일 설거지와 청소를 하느라 쑤시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붕 아래서 잤습니다. 비록 아궁이 열기 덕분에 따뜻해진 바닥에 깐 얇은 요 한 장뿐이었지만요. 밖에서는 큰 솥에 물 끓는 소리와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윤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자 방 사장이 하루 장사를 위해 묵묵히 소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일어났으면 일 시작해라. 재윤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한 구석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빙하랴 치우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재윤에게는 빗자루질, 설거지, 식탁 닦기 같은 가장 단순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식탁 의자를 옮기느라 팔다리가 쑤셨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찬물로 닦느라 작은 손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튀어오른 물방울에 낡은 옷자락이 젖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지만 재윤은 이를 악물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 여기가 노는 데인 줄 알아. 재윤이 설거지를 하며 낑낑대자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재윤은 묵묵히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추위에 떨리는 손 때문에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가게에서 오래 일한 기태는 팔짱을 끼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재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살 건장한 청년인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윤이 그릇 더미와 씨름하는 것을 보고 기태가 비웃었습니다. 저런 꼬맹이가 뭘 한다고? 며칠 있다 도망가겠지. 다른 직원도 맞장구 치며 속삭였습니다. 꼴이 저렇게 지저분해서야 사장님한테 민폐만 끼치겠네.
재윤은 그 말들을 또렷이 들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말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재윤은 깨끗한 그릇들을 카운터로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문 근처에서 튀어나온 벽돌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그릇 탑이 미끄러지며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재윤에게 쏠렸고 놀라움과 짜증 섞인 눈빛들이 꽂혔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태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사고만 친다니까. 다른 직원이 입을 삐죽거리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 사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쟤를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목이 메고 굴욕감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방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깨진 그릇들을 보더니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호통을 치는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쏟았으면 치워라. 재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혼내지도 않으시다니. 방 사장은 기태와 다른 직원들을 향해 침착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고칠 용기가 있느냐는 거지. 기태가 뭐라 대꾸하려 했지만 방 사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옛날에 그릇 한 번 안 깨봤냐? 방 사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뒷정리를 마친 후 재윤은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 사장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라. 오늘 고생했다. 재윤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지만 마시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방 사장은 인자한 눈빛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널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오직 너만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재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오늘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재윤은 주먹을 꽉 쥐며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도 열기 전 재윤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의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고 다시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릇 나르는 연습을 천천히 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한참 동안 재윤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어제처럼 비꼬는 말은 없었습니다. 재윤은 살아남으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재윤은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천천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밖에는 원주시의 한적한 거리에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고기 육수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방 사장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윤은 쓰레기를 버리러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단순한 심부름 같았지만 이 일은 재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시장 근처에 다다르자 길모퉁이에 세워진 작은 갑 한 대가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등잔불이 평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헌책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방 앞에는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 도학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최고였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재윤은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표지가 닳고 해진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을 제대로 만져본 적도, 자신이 책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재윤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야, 책 읽어본 적 있느냐? 노인의 중저음 목소리가 고요한 밤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누렇게 바랜 책 한 권을 집어들더니 재윤에게 건넸습니다. 받거라. 내가 읽으려고만 한다면 이 책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줄 게다. 재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책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고아에게 글자가 빼곡한 이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몇 장을 넘겨보았지만 온통 알 수 없는 한글들 뿐이라 전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책이 저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노인은 온화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다. 재윤은 거절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흥미도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책을 받아 인사를 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을 요 위에 툭 던져놓고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저 푹 자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눕자 노인의 모습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청소하던 재윤은 방 사장이 자신의 잠자리에 있던 책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책 읽는 거 좋아하냐? 재윤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자도 잘 모르는데요. 방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배워야 할 이유가 생겼구나. 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단다, 재윤아. 그 말은 재윤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 같은 떠돌이 아이가 고작 글자를 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재윤은 벌떡 일어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빼곡한 글자들의 눈을 고정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더듬거리며 문장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책이 뭐가 재밌다고 사람들은 읽는 거지.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조금씩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호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윤은 다시 헌책방을 찾았습니다. 도학수 할아버지는 마치 재윤이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 여전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책에 있는 글자를 모르면 어떻게 읽어요? 노인은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더니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재윤은 노인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인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재윤은 피곤한 몸으로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은 뒤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작은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시장 주변의 가판대들에는 드문드문 등불이 켜져 희미한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늦겨울의 찬바람이 처마 밑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재윤은 낡은 옷깃을 여미며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시장 모퉁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도학수 할아버지가 낡은 수레에 헌책을 가득 싣고 앉아 마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듯 천천히 글자들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더미를 훑어보았습니다. 전에는 책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길이 멈췄습니다. 도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재윤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이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녀석, 책 읽는 거 좋아하냐?
재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책을 좋아하는지 자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떠돌이 생활 동안은 끼니 걱정만 했지 책을 손에 쥔다는 건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 머물렀습니다. 도 할아버지는 재윤의 눈에 서린 호기심을 알아채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글은 읽을 줄 아냐? 재윤은 고개를 숙이고 버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조금요. 할아버지는 책을 펼쳐 재윤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재윤은 눈앞의 글자들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복잡하고 낯설어서 계속해서 더듬거렸고 읽을 수 없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도 할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듣다가 혀를 찼습니다. 책을 읽고 싶으면 글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 재윤이 고개를 들자 눈빛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책을 빌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재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뭔데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나한테 다시 이야기해 다오. 내가 뭘 배웠는지 말이야. 재윤은 책을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깊은 뜻을 담은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란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재윤은 부엌 구석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들은 여전히 처음처럼 얽히고 설켜 보였습니다. 한 단어씩 읽어보려 했지만 갈수록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글자도 있었고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방 사장이 들어와 재윤이 책에 코를 박고 있는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녀석, 뭐 하고 있냐? 재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머뭇거렸습니다. 글 읽는 공부하고 있어요. 방 사장은 잠시 책을 바라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그는 재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기특하구나. 세상에선 배움만이 사람을 더 멀리 가게 해주는 법이지. 재윤은 방 사장의 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배움이 단순히 글자 몇 개 읽는 것 이상의 도움이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재윤은 다시 일어나 책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기며 한 글자 한 글자 읊조렸습니다. 느리고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하고 싶지 않았기에 기필코 배우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무렵 재윤은 도 할아버지의 책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재윤이 다시 온 것이 놀랍지 않다는 듯 여전히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잠시 서 있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쭈뼛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글자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읽어야 해요? 도 할아버지는 천천히 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눈으로 재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재윤은 멍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길이 아닐까요? 국밥집에서의 초반 생활은 재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에는 익숙해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는 여전히 무시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정한 동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재윤은 그저 방 사장이 동정심으로 거둬준 떠돌이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명령조로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의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윤은 반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설거지, 서빙까지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노력만이 그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주문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주문이 늦어지거나 바뀌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던 재윤은 아직 치우지 못한 테이블 앞에 새 손님이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저없이 달려가 빈 그릇을 치우고 행주지를 하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윤의 손은 마치 1년 넘게 일한 사람처럼 재빠르게 움직여 수저를 놓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너무 바빠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가게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고 서서히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재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던 방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녀석, 생각보다 똘똘한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 손님 한 분이 실수로 국그릇을 엎질렀습니다. 국물이 튀어 식탁이 엉망이 되었고 손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재윤이 재빨리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행주로 쏟아진 국물을 닦아내고 조용히 새 수저를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는 거요. 손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 녀석 아주 재치가 있구먼. 옆에 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재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대놓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재윤을 무시하던 젊은 직원 성민도 좀 더 온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윤이 무거운 그릇 더미를 들고 낑낑대자 성민이 다가와 도와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또 깨뜨리지 말고. 재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도와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참 직원 만석은 재윤이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방 사장의 관심을 받고 손님들의 칭찬을 듣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고작 설거지나 하는 꼬맹이 주제에 뭘 그리 다들 띄워주는지 만석이 투덜거렸습니다. 만석의 질투는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재윤은 그가 보내는 불쾌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점차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이 끊긴 후 재윤은 부엌 구석에 앉아 도 할아버지가 준 헌책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자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더 이상 기죽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읽고 더 이해했습니다. 재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에서 이전에는 없던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아이도 할머니가 비난하던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제 두 발로 설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날 오후 재윤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이 작은 손에 스며들었지만 익숙해져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홀에서는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밖에서 방 사장이 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 키의 햇볕에 그을린 피부, 공사장에서 잔뼈가 굵은 듯한 그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전파사를 해온 남궁진 기사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기다리며 남궁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데 기술 배우겠다는 놈이 없어.
요즘 애들은 그냥 알바나 하려고 하지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려는 놈이 없다니까. 방 사장이 밥을 푸면서 슬쩍 재윤 쪽을 보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재윤이 한번 써보는 건 어때? 성실하고 빠릿빠릿해. 재윤은 자기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직업, 제대로 된 기술? 하루하루 살아남는 데만 급급했기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궁 기사는 재윤을 잠시 보더니 신중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 꼬맹이가 배우려고나 할까? 재윤은 망설이며 젖은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방 사장은 재윤의 마음을 읽은 듯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격려했습니다. 내 가치는 너만이 정하는 거야. 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눈빛에 희망이 스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써보지, 남궁 기사가 말했습니다. 잘하면 기술 가르쳐 주마. 재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눈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윤은 남궁 기사를 따라 전파사로 갔습니다. 전선, 전구, 콘센트,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구들이 선반 가득했습니다. 작업장에는 기계 기름 냄새와 금속 파는 냄새가 났습니다. 자, 일단 보는 것부터 시작해. 남궁 기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윤은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전구를 순식간에 분해하고 전선을 점검한 뒤 다시 조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윤은 그저 선만 연결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해보니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남궁 기사에게 전구를 받아 본 대로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방심으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찌릿한 전기가 팔을 타고 흐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재윤은 소리치며 저려오는 손을 문질렀습니다. 남궁 기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비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일 하면서 겁먹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 더 조심해라. 재윤은 침을 삼키며 자신의 손과 전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재윤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전선 종류를 구별하고 회로도를 읽고 제어반 기호를 외워야 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국밥집 일을 마치면 불이 나게 전파사로 달려가 밤늦도록 공부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잠든 날도 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연필을 쥐고 그날 배운 것들을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남궁 기사는 재윤의 끈기를 보며 내심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일주일의 수습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고장난 콘센트를 수리한 후 남궁 기사가 팔짱을 끼고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더 배우고 싶으냐? 재윤은 기름때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감전됐던 순간들, 끙끙대며 이론을 공부했던 밤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수 없이 전구를 조립했을 때의 기쁨, 전기가 흐르는 원리를 이해했을 때의 짜릿함도 기억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남궁 기사는 잠시 그를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넌 내 제자다. 재윤은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일주일, 재윤은 작업장의 잔심부름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제대로 고쳐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기사의 방식을 기억하고 지시에 따라 간단한 부품을 분해 조립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고장난 물건을 고쳐서
자신이 쓸모없는 견습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손님이 뜸했습니다. 남궁 기사가 낡은 선풍기 한 대를 재윤 앞에 끌어다 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고쳐봐라. 재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주어진 진짜 임무였습니다. 낡은 선풍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날개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내부 전선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재윤은 심호흡을 하고 부품을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궁 기사가 가르쳐준 대로 전선을 확인하고 부품을 닫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다 된 것 같다 다시 조립하고 코드를 꽂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풍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망가뜨린 건가? 옆에 서 있던 남궁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치는 법을 틀리는 것도 배움의 일부야. 중요한 건 다시 고치려는 마음이지. 재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만 급하게 하느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술을 깨물고 다시 분해했습니다. 이번엔 더 집중했습니다. 모터를 뜯어보니 안쪽에 끊어진 전선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저거였습니다. 재윤은 급히 공구를 가져와 선을 잇고 회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다시 코드를 꽂았습니다. 선풍기가 덜덜거리더니 날개가 힘차게 돌아가며 시원한 바람을 재윤의 얼굴로 쏘아주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벅찬 기쁨, 스스로 무언가 쓸모있는 일을 해냈다는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남궁 기사가 다가와 재윤의 어깨를 툭 치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녀석, 소질이 있어. 재윤은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허드레실만 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들른 방 사장이 선풍기를 닫고 있는 재윤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녀석 표정 좀 봐.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 같네. 남궁 기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쳐본 건데 좀 으스대게 놔두죠. 재윤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선풍기만 고친 게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자신감도 고쳐냈습니다.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요.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국밥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가게는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재윤은 기분 좋게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는데 근처 테이블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멈칫했습니다. 저 꼬마. 너 재윤이 아니냐? 재윤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깊으며 얼굴에는 풍파가 서린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매우 낯이 익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남자는 확인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의구심 섞인 목소리로 피식 웃었습니다. 나 기억 안 나냐? 재윤은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 사장이 다가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슈? 이 아이를 아시오?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재윤에게 고정된 채였습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을 겁니다. 재윤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내 과거와 무슨 상관일까?
수많은 질문이 스쳤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재윤아, 너. 애 아들이지? 말끝을 흐리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예리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늘 밤, 어쩌면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재윤은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심장만 요동쳤습니다. 눈앞의 남자, 낯설지 않은 그 얼굴. 하지만 기억이 너무 희미하거나 스스로 지워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여전히 놀라움과 감회가 섞인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을 줄이야. 재윤은 마른 침을 삼켰고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남자의 풍파에 찌든 얼굴 주름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목소리, 이 얼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옆에 있던 방 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쟤를 안단 말이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다 마다요. 이 녀석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 말은 재윤의 정신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삿날 밤,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 할머니가 짐을 밖으로 내던질 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던 그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재윤은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남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다. 상철 아저씨다. 그때 내 할머니를 말렸던 사람이 나였어.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지. 재윤은 멍해졌습니다. 구상철. 아버지의 사촌 동생.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왕래하던 분. 그리고 그 사단이 났을 때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한마디 해주었던 분.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상철 아저씨가 할머니를 설득하려 애쓰던 모습. 누님, 그래도 조카인데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대꾸했었죠. 내가 불쌍하면 데려다 키우든가. 그 잔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재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가슴 속에서 격한 감정이 파도쳤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재윤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지에서 사업하느라 한동안 마을에 목다. 오늘 볼 일이 있어 원주에 들렀다가 여기서 널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재윤은 옛 지인을 만난 것이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아저씨의 말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 내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냐? 재윤은 고개를 들었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지난 몇 년간 억지로 잊고 살았던 이름.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이 기묘한 느낌으로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저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네, 다 잃었다. 방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널 내쫓고 나서 막내 아들네랑 살았는데 생각대로 안 된 모양이야. 그놈이 재산 다 차지하고는 점점 할머니를 구박하더니 재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막내 삼촌. 할머니가 그토록 끔찍이 아끼며 모든 기대를 걸었던 사람. 상철 아저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이 자기를 모실 줄 알았겠지. 근데 재산 다 챙기고 나니까 큰 집까지 팔아치우고 노인네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어. 재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거의 할머니 마영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강인하고 독하고 집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여장부. 그런 사람이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다니. 통쾌해야 할지 불쌍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재윤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고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고. 듣자 하니 시골 장터에서 구걸하며 근근히 산다더구나. 재윤은 고개를 숙였고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자신이 버림받고 차가운 어둠 속에 방치되었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똑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만큼 마냥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방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윤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재윤은 침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속엔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원망은 여전했지만 막상 할머니가 비참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예전에 상상했던 것처럼 비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상철 아저씨가 연민 어린 눈으로 재윤을 보았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나도 뭐라 안 한다. 다만 용서라는 게 남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일 때도 있더구나. 그 말은 종소리처럼 재윤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재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떠돌이 생활, 살을 애는 겨울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던 순간들. 지금 할머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돌아갈 용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소식을 듣고 난 후 마음속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재윤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방 사장은 그의 침묵과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어느 날 저녁, 방 사장이 의자를 끌어 재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생각 좀 정리됐냐? 재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낡은 나무 탁자에 갈라진 틈을 만지작거리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방 사장이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거와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널 괴롭힐 거야. 그 말은 재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잊으려 애썼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버린 사람 따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벗어난 걸까요? 아니면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재윤은 잠들지 못하고 탁자에 앉아 도 할아버지가 주신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더듬더듬 읽어야 했던 그 책. 지식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첫 번째 책.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그날 할머니가 날 내쫓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그 질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아픔과 불공평함, 억울함만 생각했지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마을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올 용기가 있었을까? 나를 도와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재윤은 가게로 들어와 방 사장과 남궁 기사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방 사장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지. 재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집이었던 곳, 자신을 버린 곳,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청산마을은 여전했습니다. 흙길, 낡은 기와집들, 가로수들, 모든 게 변함없어 보였습니다. 변한 건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재윤은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에 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뛰놀던 길, 그리고 쫓겨나던 밤 지친 발을 끌며 걸었던 그 길. 그리고 이제 그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제 힘으로 우뚝 선 청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재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신재윤 아니야? 몰라보겠네. 세상에, 옛날에 쫓겨난 그 애 맞아. 그가 멸시받을 때 냉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곤혹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재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정을 바라거나 뭔가를 증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답을 찾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재윤은 낡은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옛날 그 나무 대문이었지만 지금은 썩어 문드러져 푸른 이끼가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흙벽은 세월의 흔적과 쇠락을 증명하듯 곳곳에 금이 가고 얼룩덜룩해져 있었습니다. 재윤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처 발을 떼기도 전에 집 안에서 떨리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윤이니? 너 재윤이 맞니? 그 순간 재윤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늙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는 발을 내딛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돌아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를 집에서 쫓아냈던 할머니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연 옛날 그 독하고 서슬퍼렇던 여장부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조차 모른 채 껍데기만 남은 외로운 노인일까요? 재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답을 찾기 위해 이곳에 돌아왔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재윤은 한때 따뜻한 보금자리였으나 무자비하게 버려졌던 그 낡은 집 앞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문이 바람에 따라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얼룩덜룩한 담벼락에는 금이 가고 이끼가 무성했습니다. 처마 밑 작고 왜소한 그림자 하나가 떨며 나타났습니다. 탁한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재윤이니? 정말 내 손자 재윤이냐?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쇠약해져 옛날 그토록 차갑게 그를 내쫓던 여인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재윤의 앞에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인 늙고 초라한 할머니 영자씨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윤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해왔었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는 상상을, 할머니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여인을 마주하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영자씨는 휘청거리는 다리로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치 샘바람이 불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목이 메어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재윤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재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토록 냉혹하고 그를 짐작 취급하며 망설임 없이 내다버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잘못했다. 재윤아. 재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진심 어린 참회일까요? 아니면 절망 속의 비굴한 애원일까요? 할머니 영자씨는 마루턱에 주저앉아 낡은 옷자락을 꽉 쥐며 띄엄띄엄 말을 이었습니다. 널 쫓아내고 나서 난 다른 자식들을 믿었어. 늙으면 그 아이들이 날 챙겨줄 줄 알았지. 재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상철 아저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였지만 할머니 입으로 직접 들으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가슴속에 묻어둔 응어리를 다 토해내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산이며 집이며 논밭이며 다 물려줬는데 그것들이 바로 날 쫓아내더구나. 내가 짐이라면서 아무도 날 모시려 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재윤을 보았습니다. 붉어진 눈에는 후회와 쓰라림이 가득했습니다. 난 이제 아무도 없다. 내 핏줄이라곤 너 하나뿐이야. 재윤은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통쾌해야 할지 가슴 아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돌고 도는 것일까요? 그를 길거리로 내몰았던 할머니가 이제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재윤이 고개를 숙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용서라도 바라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목이 메어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용서를 빌 자격이나 있겠니? 그저 내 얼굴 한번 보고 내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 할 수만 있다면 내 죄를 씻고 싶구나. 재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버려지던 그 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 같던 그 느낌, 무릎 꿇고 빌던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그는 망설임 없이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윤아.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다. 재윤이 눈을 뜨고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부모가 남긴 유언장을 내가 태워버렸어. 재윤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가며 서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영자 씨는 차마 그를 보지 못한 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언장. 내 부모가 남긴 유언장이 있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걸 태워버렸어. 현기증이 재윤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막연했던 과거의 의심이 순식간에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무언가를 남겼지만 할머니는 그를 버렸던 것처럼 그것마저 짓밟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때 진실을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재윤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쭈글쭈글한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윤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안 하마. 제발 날 너무 원망하지만 말아다오. 재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이 노인을 고독과 후회 속에 버려둘 권리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은 걸까요? 재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애원하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윤아. 이번에 가면 다시는 사과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구나. 재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떠나면 정말로 다시는 할머니의 참회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재윤은 과거와 현재, 원망과 연민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 한때는 집이었으나 그를 무참히 버렸던 그 낡은 집 앞에 재윤은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앙상하고 고단한 모습의 할머니 영자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재윤아. 제발 이 할미를 용서해다오. 재윤은 할머니를 보며 마음속 혼란을 느꼈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기억,
굶주림과 추위 속에 떨던 밤들,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들이 봇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그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던 장본인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듯 그도 등을 돌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줄까요? 재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용서냐 원망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으셨어요. 재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를 버리셨고 막다른 길로 내모셨죠. 하지만 그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미래 없는 불쌍한 아이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영자 씨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목매어 울었습니다. 안다. 내 잘못이야. 과거를 잊어달라곤 안 하마. 그저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만 다오. 재윤은 할머니의 쭈글쭈글하고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은 고통스러웠지만 식당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며 만났던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버려두진 않겠습니다. 재윤은 한 글자 한 글자 공간에 새기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착한 손자로 돌아가길 기대하진 마세요. 할머니 영자 씨는 이미 짐작했던 대답이라는 듯 흐느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재윤은 마당을 나서다 멈춰 섰습니다. 지내실 곳은 마련해 드릴게요. 적어도 몸 누일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비록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늙은 몸으로 길거리를 떠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윤은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을 구해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좋은 이웃 곽씨 할머니에게 부탁해 소소한 일들을 챙겨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록 허름한 집이었지만 적어도 처마 밑에서 쪽잠을 자거나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 영자 씨는 작은 방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영영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재윤은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몸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보았습니다. 재윤아. 미안하다. 재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처는 사과만으로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는 것이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원망도 무거운 과거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익숙한 시골길 한가운데서 재윤은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지난 수년간 그를 감싸던 어둠을 몰아내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자 씨는 멀어지는 재윤의 뒷모습을 보며 앙상한 손 위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재윤이 영영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은 어둠에 잠겼고 희미한 등잔불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는 말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이 차갑고 쓸쓸한 바람 소리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재윤이 떠난 후 할머니는 무서운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권력을 휘두르며 호령하던 곳도 자식들을 부리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곁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서던 재윤의 눈빛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분노는 없었지만 미련 또한 없는, 무서울 정도로 담담했던 그 눈빛.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체념이자 놓아버림이었습니다. 재윤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은 재산을 다 가져가자마자 가치없는 물건처럼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늙은 노인을 부양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녀는 쓰임새가 닿아자 버려진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내일 창가에 앉아 탁한 눈으로 옛마을 길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혹은 익숙한 그림자가 그 길 위에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도 낯선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그 집 앞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고아 손자를 모질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욕심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유언장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이용만 하려는 자식들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고독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까? 오래된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제삿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떨어진 밥알을 줍던 재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전 그저 부모님께 향 한 자루 올리고 싶었어요. 그 어린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다며 아이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쫓아낸 건 고아 손자가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을 고독의 길로 밀어 넣은 것이었음을.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지붕을 때리고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빗줄기는 무거웠고 낡은 집 천장에서는 빗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등을 굽히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비가 쏟아지던 날이면 꾸중을 들을까봐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재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기분을 알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느낌, 철저히 고립되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비참함을. 그녀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재윤은 이제 없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차가운 빗방울은 그녀의 눈물과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자식도, 곁에 있어줄 사람도. 남은 것은 죽는 날까지 이어질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청산마을을 떠나 원주 시내를 향해 달렸습니다. 재윤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겨울잠에 든 논밭, 고요한 강물, 길가에 웅크린 낡은 기와집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가 속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재윤의 마음은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과거와 마주했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쓴맛, 그가 견뎌야 했던 고통들은 이제 그저 지나간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살며시 눈을 감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고향의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림받았던 그날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마을과는 전혀 다른 활기찬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경적 소리,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북적이는 거리는 추억에 잠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작은 방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재윤은 배낭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무심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침착하고 단단한 눈매를 가진 성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갈 곳 없어 보이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도시 아저씨가 주셨던 낡은 책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종이였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글자를 더듬거려 읽던 초라한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지금의 그를 잊게 해준 밑거름이 된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헛살지 않았어. 어느 날 오후, 재윤이 작업장에서 전자기기를 수리하고 있을 때 우편배달부 소년이 편지 한 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재윤은 청산마을의 소인이 찍힌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누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봉투를 뜯자 떨리는 손으로 쓴 듯 비뚤배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재윤아. 내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다. 얼마 못 사실 것 같구나. 괜찮다면 한 번만 다녀가렴. 재윤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나 증오가 아닌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아름다우면서도 서글퍼 보였습니다. 꼭 지금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그는 이미 과거를 놓아주었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러 가야 할까요?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도시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재윤은 낡은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곽씨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당부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시간이 얼마 없다. 너무 늦기 전에 한번 와다오. 단순한 그 말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 다시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그 추운 겨울날 자신을 내친 그곳엔 절대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두었다는 소식에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재윤은 긴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재윤은 다음 날 아침 결국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버스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펼쳐진 들판, 허름한 집들, 조용히 흐르는 강. 하지만 재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리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거 재윤이 아니야? 돌아왔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씨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다가 감격에 겨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 재윤은 작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해진 살림살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침대 위에는 앙상하게 마르고 주름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할머니 영자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재윤은 예감한 듯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재윤을 알아보자 탁했던 눈동자의 순간 빛이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뼈만 남은 손을 떨며 들어 올렸습니다.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윤아. 왔구나. 할머니는 울면서 거의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재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이 엉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퀭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그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휘저었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의 분노도 원망도 사라지고 그저 담담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려놓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나온 재윤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영자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윤은 곽씨 할머니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 중 누구도 오지 않았고 관 곁을 지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바쳐 믿었던 그들은 할머니가 재윤을 버렸던 방식 그대로 그녀를 버렸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기묘할 정도로 공평했습니다. 그는 울지 않고 묵묵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갇혀있던 옛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여기 들어와 살 생각인가? 재윤은 담담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겐 제 삶이 있습니다. 과거는 여기 두고 저는 나아가야죠. 떠나기 전 재윤은 꽤 큰 돈을 내놓으며 집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재윤은 다시 전기를 고치는 일상으로 복구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그의 내면은 변해 있었습니다. 방씨 아저씨가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다 잘 해결된 거냐? 재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더 이상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재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았고 증오나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옥상에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방황의 날들, 버림받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를 올가매지 못하는 아득한 옛일이 되었습니다. 원망은 짐이지만 용서는 힘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몇 달 후, 재윤은 작은 전파사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처럼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재윤은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거창한 증명이나 인정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오후, 낡은 선풍기를 고치고 있을 때 쭈뼛거리는 한 소년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재윤은 소년에게서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들어오렴.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신호 같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밀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뿌린 고독의 씨앗을 거두기도 합니다. 재윤의 이야기는 버림받은 아이의 홀로서기를 넘어 용서와 포용, 그리고 과거를 마주하는 법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재윤은 증오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복수하러 돌아가지도 인정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짊어지고 있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재윤과 같은 상황에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겨둘까요? 진정한 포용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다음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